여기 세계적인 산불 전문가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건국 이래 최악의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울산대학교에서 불을 지른 사건이 큰 산불로 이어졌다는 의혹.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66년 만에 최악의 산불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전략적 위치에서 시작된 화재들. 군사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불. 북한 국경 인근의 화재. 이 모든 타이밍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 탄 땅을 밟았을 때 열기가 벽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연기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퍼 탈라베라예요. 저는 전 세계의 산불을 20년 동안 연구해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최악의 화재 중 하나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탈라베라 교수님, 이쪽이에요. 현지 관계자가 시끄러운 헬리콥터 소리 너머로 소리쳤어요. 지휘본부는 저 언덕 너머에 있어요. 저는 국제팀의 일원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불려왔었어요. 현지인들은 이것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산불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경상북도에서 22일에 시작됐어요. 불과 며칠 만에 그것은 길 위에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작은 불을 이제 많은 도시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바꿔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지역이 탔나요? 저는 이동식 지휘본부를 향해 서둘러 가면서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이미 서울의 6분의 1 크기예요. 그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 규모를 믿을 수 없었어요.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급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것은 화재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끔찍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정부는 화재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지만 그것은 굶주린 불꽃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전체 재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기 기둥이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소방 헬리콥터는 거대한 파괴의 현장 속에서 작은 곤충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타는 풍경 어딘가에서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필사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통제 불능 상태, 지휘본부에 있던 소방관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 표현을 여러 번 듣게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과 기계를 보내도 불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불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고 새로운 연료를 발견하며 땅 위를 춤추듯 움직이면서 항상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화재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친구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한국의 재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스크롤하면서 점점 더 화가 났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숲이나 있었냐? 한 댓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체를 다 태워버리기를. 다른 댓글이 말했어요. 빨리 망해라 한국. 세 번째 사람이 썼습니다. 이 악의적인 댓글들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완전히 놀라운 것은 아니었어요. 제 수년간의 일을 통해 저는 재난이 어떻게 사람들의 최고와 최악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조롱할 기회로 봅니다. 댓글을 게시하는 이 사람들이 몰랐던 또는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가 곧 폭발할 화약고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3일 후 저는 UN 재난대응팀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도 현재 거대한 산불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들은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몇 시간 내에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웃 나라가 동시에 극단적인 화재와 싸우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시골의 넓은 지역 위에 연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화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수십, 아마도 수백 개의 별도의 화재였습니다. 제 중국 안내원인 장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라베라 교수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 방향에서 연기가 오는 게 보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떠나면서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이전에 이렇게 나쁜 적은 없었어요. 장 박사는 스트레스를 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기후라고 부르죠. 3월 기온이 66년 동안 유지된 기록을 깼어요.
마치 봄을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여름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청명절이 방아쇠 역할을 했어요. 매년 중국 가족들은 조상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기억 의식의 일환으로 향, 종이 제물 그리고 때로는 불꽃놀이까지 태웁니다. 이것은 보통 작은 화재를 일으키지만 올해는 몇 주간의 비정상적인 열기로 식물들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화재들이 괴물로 자라났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장 박사는 지휘 본부에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생지옥. 지금 많은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휘 본부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관계자들이 부서 사이를 서두르고 화면은 여러 성에 걸친 화재 위치를 보여주고 비상통신에 끊임없는 소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대중에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어요. 이것은 통제 불능 상태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메시지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장 박사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진실은 항상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진실은 암울했어요. 소방관, 헬리콥터, 군 인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화재의 수와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상황은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몇 배나 더 컸어요. 그날 저녁, 제가 정보를 검토하면서 불안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최근 기억에 남는 최악의 화재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정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기후 데이터는 이러한 완벽한 화재 조건을 만든 극단적인 온도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메뚜기 때, 장 박사는 우리의 저녁 회의 중에 언급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열기로 악화된 또 다른 생태학적 재앙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제 늘어나는 우려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환경 도미노는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화재에 대해 제가 본 그 악의적인 댓글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한국의 고통을 조롱하는 동안 그들 자신의 나라는 이제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잔인한 댓글을 게시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웃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화재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연기는 지도의 국경에 신경 쓰지 않아요. 불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취약합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지휘 본부 밖으로 나갔지만 찾을 수 있는 공기는 없었어요. 하늘은 연기로 주황색이었고 재는 눈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거대한 재난과 싸우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이고 저는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물과 소방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왜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고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조롱하는 대신 국가들이 함께 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멀리 있는 불들이 지평선을 잘못된 방향에서 일출처럼 빛나게 했어요. 저는 산불과 싸우는 20년의 경험이 있었지만 불타는 숲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새벽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새롭고 무서운 무언가의 시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골 지역의 화재 구역으로 향하는 팀에 합류했어요. 그 드라이브는 대피를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을 통과했습니다. 일부는 소지품을 트럭에 실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요.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전 세계 재난 지역에서 본 것과 같은 두려움과 체념의 혼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장 박사가 설명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전쟁과 혁명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 자연이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고 있었죠. 화재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처럼 열기를 느꼈어요. 불꽃은 건조한 숲을 통해 뛰어오르며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팀들이 지치지 않고 일했지만 그들은 지쳐 보였고 압도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어요. 현지 지휘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대 근무를 제대로 할 만큼 충분한 인력이 없었어요. 저는 젊은 소방관 그룹을 지켜보았어요. 일부는 겨우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화재선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장비는 괜찮았지만 이 재난의 규모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 일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응급 요원들을 위해 설치된 임시 캠프에서 잠을 잤어요. 자정쯤,
저는 새로운 경보음에 깨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의 변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마을로 불길이 향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대피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자신의 집을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내 조상들이 여기 살았고 내 부모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남을 거야. 그녀는 장 박사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주장했습니다. 불은 당신의 조상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살기를 원할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떠나기로 동의했어요. 사진과 가족 서류가 담긴 작은 상자만을 꼭 쥐고요. 우리가 그녀를 트럭에 태우는 것을 도울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삶이 영원히 이 순간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는 이해죠. 아침이 되자 그녀의 마을은 사라졌었어요. 여러 세대 동안 집이 서 있던 곳에는 돌 기초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은 더 많은 것을 찾아 이동했었어요. 이건 그저 작은 지역일 뿐이에요. 장 박사가 피해를 살펴보면서 말했어요. 이 장면이 여러 성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여러 화재 구역을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강도로 타오르는 화재, 극도의 피로를 넘어 일하는 대응자들, 그리고 영원히 변한 지역 사회들이요.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상황이 한국과 얼마나 비슷했느냐는 점이었어요. 같은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 같은 빠른 확산, 같은 불길을 억제하기 위한 싸움. 종종 정치적 라이벌인 두 나라가 이제 같은 적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은 국경을 인식하지 않아요. 저는 브리핑 중에 관리자 그룹에게 말했어요. 이 화재들은 어느 나라를 태우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앞서 나가려면 국경을 넘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일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이웃과 협력한다는 제안에 불편해 보였어요. 오래된 경쟁 의식은 재난 앞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회색 눈처럼 우리 캠프 주변에 떨어질 때 장 박사는 저에게 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그것들은 그가 몇 년 전에 함께 일했던 한국 동료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지원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한국의 화재에 대해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이를 넘어서 보았습니다. 불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최악을 끌어내지만 장 박사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최선을 끌어내기도 하죠. 저는 온라인에서 본 조롱과 이 도움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결국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쌍둥이 재난으로부터 이웃 간의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말이죠. 다음 브리핑을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연기 가득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 화재들은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 우리의 취약한 지역사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연결에 대한 가혹한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한 사람들이 이로부터 배우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저는 중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화재 중 일부는 일부러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보통은 재난 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믿지 않았지만 체포 소식을 들었어요. 한 중국 유학생이 울산대학교에서 여러 건의 불을 지른 후 한국을 떠나려다 붙잡혔었어요. 그 화재는 큰 산불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소식은 비상 대응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탈라베라 교수님, 제 한국인 연락책이 이메일로 썼었어요. 일어난 일 때문에 저희는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깊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이 매우 소중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일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산불 전문가가 아니었죠. 이제 저는 방화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불을 지른 것은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었어요. 이건 너무 편리한 변명 같았죠. 이 사건을 더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화재가 일어난 장소였어요. 울산대학교는 그냥 아무 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술연구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방화라는 단어를 점점 더 자주 듣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화재와 더 큰 산불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화재와 중국의 위기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타이밍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해 보였지만 계획된 것치고는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제 우려를 나누었어요. 저희는 양국에서 동시에 이상한 화재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분명히 요인이지만 사람들이 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회의에 참석한 중국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그들의 정부는 화재가 특이한 날씨 속에서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만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한국 정보기관들은 조용히 가능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한 관계자가 저에게 비공개로 말했었습니다. 중국인이 중요한 기술 대학에서 불을 지르고 몇 주 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고 중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 패턴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산불과학과 국제 정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제 데이터는 두 화재 위기의 명확한 날씨 원인을 보여주었지만 인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일을 하면서 저는 산불이 종종 자연재해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토지를 정리하거나 자원을 얻거나 심지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에 탄 나무 이상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국제관계, 경제 안정성, 그리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기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하늘을 채우면서 자연재해와 가능한 인간의 간섭 사이의 경계선도 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매일 저는 화재가 확산되는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살펴보았어요. 한국에서는 패턴이 때로는 자연스러워 보였고 바람과 건조한 지역을 따랐어요. 하지만 다른 때는 의심스러운 곳에서 새로운 화재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재의 수가 너무 많아 압도적이었지만 일부는 또한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양국의 소방대장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수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팀들은 공개적으로 방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군데 다른 시작점에서 가연재를 발견했어요. 한 소방대장이 저에게 말했었죠. 가연재는 불이 더 빠르고 뜨겁게 타도록 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고의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사용해요. 중국 소방팀은 말할 때 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이상한 시작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지금 발원지가 아니라 화재 억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의 조심성은 무대 뒤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방 발코니에 앉아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지평선의 주황색 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전화기가 장 박사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내일 아침 식사 때 만나요. 공식 채널에서 벗어나 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장 박사와 저는 호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분석가 중 일부도 패턴을 발견했어요. 전략적 기반 시설을 따라 시작되는 화재들. 군사 시험장 근처에서, 북한 국경 근처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장 박사는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두 나라가 자연재해나 부주의한 전통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걸어가면서 저는 따뜻한 아침에도 불구하고 오싹함을 느꼈어요. 만약 그가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화재들은 단순한 기후 위기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고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지만 막대한 파괴를 일으키는 새로운 종류의 보이지 않는 갈등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메모에 개인적인 부분을 추가했어요. 아직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부분이었죠. 5세대 전쟁으로서의 화재? 라고 라벨을 붙였어요. 환경재해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규모와 정교함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이든 고의적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두 나라 모두 크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비어 있었고 숲은 재가 되었으며 봄 파종 시즌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자연은 국경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불은 모든 것을 똑같이 태웁니다. 저는 봄비가 내리며 마지막 불길을 꺼뜨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몇 주간의 열기와 연기 후에 빗방울이 제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깨끗한 공기를 다시 마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화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서울의 6분의 1만큼 큰 지역이 완전히 타버렸었어요. 중국에서는 불이 여러 지방으로 퍼져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었습니다. 나무, 집, 땅 모두 재로 변했었죠. 이 숲들이 다시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장화로 검은 흙을 차면서요. 젖은 재 냄새가 제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두 나라가 이 끔찍한 화재와 싸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제 유엔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갔으며 소방관들이 불을 멈추기 위해 얼마나 잘 일했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불을 지른 중국 학생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작은 화재들이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그 타이밍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위에 지도와 사진들을 펼쳤어요. 저는 번개나 더운 날씨로 인해 자연적으로 시작된 화재 지역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 다음 고의로 불이 지펴졌을 수 있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수상한 장소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중국인 동료인 장 박사였습니다. 탈라베라 교수님, 떠나시기 전에 찾아뵈도 될까요? 라고 그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장 박사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고 의자를 권했어요. 탈라베라 교수님, 중국에서는 재앙에 대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업자득이라고요. 라고 그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속담인 줄 알았어요. 라고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장 박사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지혜는 종종 협력보다 국경을 더 쉽게 넘나들죠.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이웃과 지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한국의 고통을 비웃는 동안 그들 자신의 나라는 훨씬 더 큰 재앙을 맞이했었어요. 화재가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든 부주의한 전통에서 비롯됐든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든 두 나라 모두 크게 고통받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저는 여전히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있는 커다란 검은 땅 조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검은 마커를 가지고 녹색 풍경의 일부를 색칠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검은 조각들은 불이 얼마나 빠르게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